배터리 산업이 어렵다고요. 전기차가 덜 팔리면 끝난다고요. 그렇게 믿는 순간 가장 쉬운 돈에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다들 판매량 그래프만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돈은 다른 데서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초 현재 글로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전기차 수요 둔화에 완충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딱 3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배터리를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력, 인프라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둘째, 왜 전기차 뉴스와 무관하게 배터리 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앞으로 이 섹터를 볼 때 무엇을 체크해야 흔들리지 않는지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이 3가지만 가져가도 다음 뉴스에서 감정 대신 계산이 먼저 나올 겁니다. 우리는 배터리를 자동차 부품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친구가 헬스장 가면 근육만 키우는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는 근육이 아니라 식단과 수면을 봅니다. 배터리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력 시장에서 돈을 버는 장치입니다. 전력이 남을 때 저장하고 부족할 때 비싸게 파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들끼리 치킨을 시켰는데 남은 조각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 날 배고플 때 다시 꺼내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가장 배고플 때 꺼내 쓰는 겁니다. 이 차이가 돈이 됩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배터리 저장 설비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2024년 말 미국의 대용량 배터리 저장 용량은 약 40GW를 돌파했으며 2026년 현재 그 성장세는 기하급수적으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공장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력망이라는 거대한 운동장에서 배터리가 선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늘어날수록 전력은 들쭉날쭉해집니다. 해가 뜨면 넘치고 해가 지면 부족합니다. 바람이 불면 남고 멈추면 모자랍니다. 이 불규칙함을 잡아주는 게 저장 장치입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항상 약속 시간을 조율해주는 한 명이 있듯이 전력망에도 그런 조율자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배터리가 맡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배터리 많이 팔리면 돈 버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많이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계약하느냐입니다. 전력 저장 프로젝트는 단순히 제품을 납품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기 계약을 맺고 최소 수익을 확보하고 운영 리스크를 나누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세 받는 건물과 비슷합니다. 건물을 한 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가 중요합니다. 배터리도 전력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익을 겹겹이 쌓는 구조. 이걸 수익 스택, 레베뉴, 스태킹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여러 개의 월급 통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부가 장기 수익 안전 장치를 붙여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용량 투자 제도 CIS Capacity Investment Scheme입니다. 수익이 너무 떨어지면 보완해주고 너무 높으면 일부를 나누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걸 하냐고요? 그래야 민간 자본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최근 호주의 대규모 에너지 입찰에서 목표치의 1.5배가 넘는 자산이 몰린 이유도 바로 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은행은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도 너 월급은 안정적이냐를 먼저 묻지 않습니까? 배터리 프로젝트도 같습니다. 수익의 바닥이 정해지면 자본 비용이 낮아집니다. 자본 비용이 낮아지면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싸움입니다. 단가 싸움이 아니라 금융 싸움입니다. 유럽은 또 다른 방향에서 판을 바꿉니다. 배터리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겠다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화된 배터리 여권, 배터리 파스포트 제도는 원료 추적, 재활용 비율, 회수 목표까지 숫자로 못 박습니다.
귀찮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증명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신뢰를 얻듯이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기업이 신뢰를 얻습니다. 신뢰는 결국 자본 비용으로 연결됩니다. 신뢰가 높으면 돈을 더 싸게 빌릴 수 있습니다. 이게 곧 가격 결정력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도 전기차 판매량 뉴스에 반응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력망형 배터리는 다른 트랙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력 수요가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ESS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동차 판매 그래프가 오르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력 시장 계약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같은 산업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친구 한 명은 시험 점수만 보고 친구를 평가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친구의 생활 습관을 봅니다. 누가 더 오래 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배터리를 많이 팔리는 제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인프라 자산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판매량 뉴스는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계약 구조와 자본 비용은 조용합니다. 시장은 시끄러운 것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고 조용한 것은 나중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흥미롭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배터리 산업 안에서 누가 구조적으로 유리한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배터리를 판매량이 아니라 현금 흐름 구조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그 현금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더 두껍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도 공장 몇 기냐, 수주 얼마냐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진짜 승부는 다른 데서 납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배터리 수주 잔고가 이미 수천조 원 단위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얼마나 따냈느냐보다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바로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위에서 분해되고 장에서 흡수되고 필요 없는 것은 배출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몸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배터리 기업도 같습니다. 매출이 바로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 자본 비용, 안전 규제, 보험 비용을 거쳐야 진짜 현금이 됩니다. 이 소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숫자에 속습니다. 먼저 자본 비용 이야기입니다. 자본 비용은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가격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 신뢰가 높으면 이자를 적게 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리가 높아지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대규모 사업에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의 비용이 크게 올랐습니다. 2026년 초 현재 미국과 유럽의 기준 금리가 과거 저금리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2년 전보다 이자율이 몇 퍼센트포인트만 올라가도 10년 이상 운영하는 저장 프로젝트의 수익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자본 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설비를 많이 지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싸게 돈을 조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쟁입니다. 기술 경쟁이 아니라 금융 경쟁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구조입니다. 전력 저장 사업은 단기 판매가 아니라 장기 계약이 기본입니다.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업의 체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몸의 컨디션을 좌우하듯이 규칙적인 현금 유입은 기업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한 달은 좋고 다음 달은 나쁘다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일정 수준을 보장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최소 수익 구조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는 2025년을 기점으로
기업들에게 수조 원 규모의 직접적인 현금 유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수익의 하한선을 만들어 자본이 안심하고 들어오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체급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안전 규제와 보험 비용입니다. 배터리는 화학 장치입니다. 화재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각국은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험, 열 확산 차단 설계, 모니터링 시스템 의무화 등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2026년부터 유럽 전역에 도입된 새로운 배터리 안전인증 규정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운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기준이 높아지면 비용이 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비용이 오른다는 것은 동시에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은 매운 음식을 못 먹듯이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기업은 강화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결국 상위 기업에게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이게 네 번째 경쟁입니다. 누가 더 높은 기준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번째는 원가 구조입니다. 최근 리튬 가격은 고점 대비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니켈과 코발트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2023년의 폭락장 이후 2026년 현재 리튬 가격은 바닥을 다지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존재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을 단순 악재로 봅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 하락은 재고를 적절히 관리한 기업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고점에서 계약한 기업과 저점에서 재계약한 기업의 원가 차이는 몇 년간 누적됩니다. 이는 마치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과식하면 속이 불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소화불량이 납니다. 원가 관리도 타이밍 싸움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포트폴리오입니다. 특정 완성차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반대로 여러 지역, 여러 산업에 분산된 계약을 가진 기업은 충격을 흡수합니다. 우리 몸이 수분,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건강하듯이 고객 구조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으로 인한 비상 전력용 ESS 수요가 2025년 대비 40% 이상 성장한 것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전기차, 전력망, 산업용 저장, 데이터 센터 백업 등으로 수요가 나뉘어 있으면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이 다변화가 곧 안정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프로젝트 운영 역량입니다. 저장 설비는 설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영, 유지 보수, 성능 보증이 뒤따릅니다. 여기서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선도 기업들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PaaS Battery as a Service를 통해 매년 매출의 2%를 추가 수익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팔고 끝내는 기업과 운영 계약까지 묶어 장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친구가 운동기구를 파는 것과 헬스장을 운영하며 매달 회비를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후자가 더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결국 배터리는 기술이 좋으면 이기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기술은 기본입니다. 진짜 싸움은 기술 위에 얹힌 구조입니다. 돈을 어떻게 빌리고, 계약을 어떻게 맺고, 위험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운영해서 어떻게 추가 수익을 뽑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단순 뉴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시장은 이미 단순한 성장성이 아니라 현금 창출의 질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판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판매량이 아니라 자본 비용, 단기 매출이 아니라 장기 계약, 원가 변동이 아니라 재고 전략, 기술 스펙이 아니라 규제 통과 능력, 이 네 가지 축이 얽혀 진짜 승자가 갈립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체질이 다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체질 차이가 어떻게 기업 가치를 갈라놓는지, 그리고 위기 구간에서 누가 버티고 누가 탈락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가
승부를 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해야지. 약한 회사는 정리하고 강한 회사만 남기면 되지 않나. 이게 상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상식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초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차즘 구간을 지나며 일시적 수요 정체를 겪고 있지만 이를 단순히 구조조정의 기회로만 보는 시각은 산업의 복원력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건 혼자서는 나무가 아니라 숲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3명 있습니다. 셋이 서로 견제도 하고 협업도 하고 경쟁도 합니다. 어느 한 명이 잠깐 힘들다고 해서 둘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사라지는 순간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혁신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의 메신저 앱 시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쟁자가 많을 때는 업데이트가 빠르고 혜택이 많았습니다. 몇 개만 남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산업도 같습니다. 다원적 구조, 즉 여러 축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를 생태계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한 줄로 세우지 말고 여러 줄로 세우라는 겁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을 보십시오. 한 기업만 남았다면 특정 기술에 대한 선택이 틀렸을 때 대안이 없었을 겁니다. 두 축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이 고부가 메모리에 집중할 때 다른 한쪽은 다른 영역을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산업 전체가 두꺼워졌습니다. 2026년 현재 배터리 산업도 NCM 3원계뿐만 아니라 LFP 리튬인 산철, 그리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까지 다양한 기술 표준이 공존해야만 특정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진 플레이어가 존재해야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이것이 산업 차원의 해지입니다. 또 하나의 상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시장이 잘 작동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실패할 때는 누군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마중물은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물입니다. 물이 충분히 올라오기 전까지는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1970년대 조선 산업도 그랬습니다. 세계가 외면할 때 정부 발주가 초기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지급 보증으로 숨통을 트였습니다. 반도체도 공공 전산화 사업이라는 안전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LED 전환도 공공기관 100% 교체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 산업 인큐베이팅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인간관계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 라고 말하는 게 시장 원리일까요? 아니면 한 번은 내가 도와줄게. 대신 다음에는 네가 나를 도와가 더 건강한 관계일까요? 산업도 장기적 관계입니다. 국가 전략 산업은 개인 사업이 아닙니다. 리스크의 공공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산업 전체에 걸친 위험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배터리 얼라이언스 있던 정책은 정부가 직접 금융 보증을 서줌으로써 민간 자본이 배터리 프로젝트에 더 낮은 금리로 들어올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 구도가 다시 등장합니다. 중국은 천문학적 보조금과 국가 주도, 입찰을 통해 산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국 CATL과 BYD는 정부로부터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기업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 대 국가의 게임입니다. 우리가 시장 논리만으로 하자라고 말하는 사이 상대는 국가 논리로 움직입니다. 친구가 팀전으로 싸우는데 혼자 1대1 규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국내 생태계 우선주의가 나옵니다. 해외 공장 중심 기업보다 국내 생산과 국내 협력사 비중이 높은 기업을 보호하는 이유는 단순 애국심이 아닙니다. 고용 안보와 공급망 안정 때문입니다. 산업이 무너지면 단순히 한 기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 수백 곳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의 문제로 번집니다. 마치 한 명의 친구가 무너지면 그 주변 인간 관계망이 함께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3사와 협력하는 부품 소재 업체만 2,000개가 넘으며 이들이 지탱하는 일자리는 수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탈출구가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중앙계약 시장은 별도의 트랙입니다. 특히 2025-6년 들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할 ESS 수요는 작년 대비 35%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SS는 대용량 보조 배터리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가 남을 때 저장하고 부족할 때 쓰는 장치입니다. 전력망 안정이라는 필수 기능을 담당합니다. 전기차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뉴스만 보고 산업을 판단하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ESS 시장을 키우는 것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수요 다변화 전략입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약한 기업을 줄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구조를 유지하면서 체력을 키우는 것이 답입니다. 경쟁축을 유지하고 마중물을 붓고 국내 생태계를 지키고 새로운 수요 트랙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국가 주도의 승리 방정식입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세금을 쓰냐고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돌아보면 지금의 인내가 미래의 선택지를 만듭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선택이 왜 단순 산업 정책이 아니라 더 큰 흐름과 연결되는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쟁은 줄이는 게 아니라 유지해야 산업이 두꺼워진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국가 전략 산업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문제다. 전기차 둔화만 보고 배터리를 판단하면 절반만 보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를 지키는 선택이 결국 리스크를 분산하는 길이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산업은 하나만 잘 키우는 게임이 아니라 판을 유지하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특정 국가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복수의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다원화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왜 이 선택이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미래의 가격 결정력과 연결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배터리는 기술 싸움 아닌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남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가 남아야 기술도 남습니다. 2026년 초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샘플이 공개되고 LFP, 리튬인 산철, 배터리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결국 그 기술을 담아낼 탄탄한 생태계를 가진 국가만이 표준을 주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리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식당이 있습니다. 주방장이 3명입니다. 한 명은 국을 잘하고, 한 명은 고기를 잘 굽고, 한 명은 디저트를 잘 만듭니다. 갑자기 손님이 줄었다고 디저트 담당을 자릅니다. 당장은 인건비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메뉴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식당 매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손님은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셋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걸리지만 식당은 브랜드가 됩니다. 산업도 똑같습니다. 다양성과 구조가 유지될 때 가격을 정할 힘, 즉 가격 결정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에너지 저장 인프라는 단순 보조 장치가 아닙니다. 전력망이 불안정한 시대에는 안정성을 가진 쪽이 협상력을 가집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단체 과제를 할 때 발표 자료를
혼자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빠지면 발표가 안 됩니다.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발언권을 갖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가격 결정력입니다. 2026년 전 세계 전력망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전보다 2배 이상 커진 지금, 배터리 보유국은 단순 제조국을 넘어 에너지 안보에 키를 쥔 국가로 격상되었습니다. 또 하나, 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청소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방이 조금 어질러졌을 때는 10분이면 정리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치우지 뭐 하고 방치하면 어느 순간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하루가 걸립니다. 산업도 같습니다. 생태계가 유지될 때는 조정이 쉽습니다. 붕괴된 뒤에는 재건 비용이 몇 배로 듭니다. 과거 유럽과 미국이 태양광 산업 주도권을 잃은 뒤 다시 되찾기 위해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고전하는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의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한 나라가 점유율을 압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싸게 줍니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사라지면 가격은 다시 올라갑니다. 친구들끼리 치킨 시켜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배달 앱이 하나뿐이면 할인 쿠폰이 줄어듭니다. 선택지가 있을 때 소비자는 웃습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면 공급자가 웃습니다. 산업 구조를 지킨다는 것은 소비자와 국가가 웃을 수 있는 조건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퍼즐이 맞춰집니다. 구조 유지, 마중물, 생태계 보호, 수요 다변화. 이 네 가지가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목적은 단순 생존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2036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제2차 전기차 붐과 ESS 시장의 성숙기에서 지금 버텨낸 구조는 거대한 이익의 파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산업은 줄이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임이고, 버틴 구조가 다음 상승장에서 힘을 갖는다. 가격을 정하는 쪽이 결국 이긴다. 그리고 구조를 유지하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가장 싼 선택이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단기 뉴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산업을 기업 단위가 아니라 구조 단위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시야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게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친구를 줄이면 팀이 약해지고, 주방장을 줄이면 메뉴가 줄고, 선택지를 줄이면 협상력이 줄어듭니다. 산업도 똑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구조를 지키면 됩니다. 저는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산업 응원론이 아닙니다. 구조를 보는 눈을 가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곧 수익입니다.